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5번째 마케팅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마케팅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마케팅이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이제 마케팅의 큰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좋긴 한데요. 그 마케팅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케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이 정말 기회가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기회가 포착이 되면 우리는 STP 단계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STP 단계는 다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가 있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 우리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첫 번째 시장 세분화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목표 시장을 선정합니다. 이 목표 시장 선정은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시장의 제품의 포지셔닝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포지셔닝이겠죠. 그래서 이제 STP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 세분화의 세그멘테이션, 목표 시장의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의 P, 이렇게 해서 STP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일단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시장을 우리가 전체를 소구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너무 크고 또 그러기에는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 큰 시장을 우리가 자원이 무한정 있다면 뭐 여기에다가 전부 다 쏟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기업의 자원은 늘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이제 이렇게 딱 우선 잘게 쪼갭니다. 그걸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해요. 이 시장 세분화에서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분 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극대화되게 해야 되고요. 반면 세분 시장 내에서는 동질성이 극대화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시장 세분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고 나면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그게 예를 들어서 요거다. 요게 뭐냐? 여기에 목표 시장 선정, 타겟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겟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하냐면요. 이 시장 안에 우리 회사 자사 제품을 어떤 포지셔닝에다가 잘 놔둘 것인가. 그게 마지막 제품의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TP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시장에서 우리 자사 제품을 포지셔닝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어찌 보면 좁은 의미의 마케팅은 이걸 말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하고 다른 말로 포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피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일단 캐치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유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판매 촉진이 됩니다. 판매 촉진. 여러분 우선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면요. 이 제품이 뭐냐면 이게 영어로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덕트. 그래서 P가 있고요. 가격은 price. 여기 P가 있죠. 그다음에 유통은 place. 여기도 P가 있죠. 마지막 판매 촉진을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P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가 4개 있다. 그래서 이제 4P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3단계를 거치고요. 그 3단계 안에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한번 해봅시다. 우선 시장 기회 분석 이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몇 가지 좀 체크 좀 합시다. 우리 아까 그 앞쪽에서 봤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시장 기회 분석 요거였잖아요. 요거. 여기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좀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관여도입니다. 이 관여도라는 건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그 관여도는 크게 고관여와 저관여가 있습니다. 이 고관여는 내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정보를 탐색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의 어떤 그 평가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반면에 저관여 제품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뭐 대표적으로 고관여 제품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일단 뭐 저관여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용품 같은 게 되겠죠. 일상생활용품. 이런 거 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고관여, 저관여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만 체크합시다. 이 고관여 제품들의 경우에는요. 이 고관여 제품, 요건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관여 제품에 자주 나오는 게 판매 후 인지 부조화라는 게 나옵니다. 판매 후 인지 부조화는요. 딴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뭐냐면 내가 사고 난 뒤에 불만족한 건 아닌데 그런데 약간 내가 이 산 그 선택이 구매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뭔가 내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인지 부조화는 이 불만족과는 다르다라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불만족. 이 불만족과는 다르다. 이거 꼭 좀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장 관여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 수집 한번 봅시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봅시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 자, 1차 자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시장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실제 수집하는 걸 1차 자료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내가 정말 딱 맞게 준비하는 것. 그게 1차 자료고요. 2차 자료는 쉽게 말하면 남이 먼저 남이 어떤 다른 자신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왜 2차 자료냐?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분석 목적에 맞게끔 그 자료를 그 사람이 직접 수집했을 때는 그 자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1차 자료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내가 한 번 더 그렇죠? 간접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1차, 다음 뭐예요? 2차 자료. 그렇죠? 그래서 1차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니까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뭐 봐야 되냐면 그 밑에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지금부터 좀 볼 건데 그중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 목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관계 마케팅이라 그래요. 이제 흔히 CRM이라고 그러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관계 마케팅은 왜 나온 거냐면요. 이 기존의 소비자들을 새롭게 창출하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밀착적인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그들의 만족도를 일단 더 높여주고요. 나아가서는 이들이 이제 업셀링,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더 상위의 비싼 제품들을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이 오히려 최근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업셀링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이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계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다.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디마케팅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시화 마케팅 저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많이 했죠. 그 이제 디마케팅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 수요가 제품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때. 자, 그러면 회사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고객이 신청을 해놓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 보면요. 오히려 자사 제품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 같은 것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마케팅을 D 반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D 마케팅 오히려 이제 수요를 좀 줄이는 방향인 거죠.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수요를 촉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D 앞에 이제 부정어가 붙었죠. D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좀 중요한 거 동시화 마케팅.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동시화 마케팅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불규칙한 수요예요. 이 불규칙한 수요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계절적 소비인 거죠. 계절적 소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수요 시기가 계절성을 띠고 있거나 현재 공급 시기와 차질이 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이런 불규칙한 수요가 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의 마케팅 방법이 이 동시화 마케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일치화시키는 건데 불규칙적 수요의 평준화를 모색을 하며 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가급적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불규칙하잖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다른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수요가 많고 어쨌든 공급이 많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일치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동시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규칙한 수요일 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체크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61번부터. 자, 361번이네요. 제품은 관여도와 브랜드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여도란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고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제품과 이제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축이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네요.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높냐, 낮냐. 가로축은 뭡니까?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냐, 낮냐입니다. 즉, 브랜드를 굉장히 크게 느끼냐, 적게 느끼냐.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첫 번째, 상표,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요.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그 다음, 제품에 대한 관여도도 높은 경우. 그럼 여기네요. 그쵸? 니은. 그쵸? 여기 브랜드에 대한 차이를 크게 느끼고, 네, 관여도, 제품에 대한 관여도도 높은 거. 자, 니은에 해당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상표 충성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도 고관여, 브랜드에 대한 것도 고관여. 이걸 상표 충성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둘 다 낮은 거, 둘 다 낮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이제 상표 전환자라고 해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2개가 있는 건데요. 자, 봅시다. 상표, 브랜드에 대한 차이를 크게 느끼면서 동시에 제품에 대한 관여도도 낮은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걸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라고 하죠. 일상적 상표 구매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제품에 대한 관여도 높고 브랜드 차이를 좀 작게 느끼는 거.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걸 정보 탐색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보기 1번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요. 가전제품처럼 제품 선택 시 고민이 많고 쉽게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기억이 뭡니까? 일상적 상표 구매자입니다.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낮지만 브랜드 차이를 높게 가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주로 가전제품은요. 여기 기억이 아니라 어디냐면요. 리을이에요.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 가전제품이라는 건 사실 생각보다 고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브랜드 차이를 크게 못 느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은 정보를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전제품은 기억이 아니라 리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쌤? 요거는 이제 주로 샴푸 같은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 필수품 같은 거 그런 것들 말이에요. 샴푸처럼 이런 거. 자, 그 다음 리은 한번 볼까요? 상표 충성자, 브랜드의 차이를 크게 느끼면서 관여도도 높은 거. 자동차처럼 제품 정보 수집 욕구가 크고 구매자에게 사용 경험을 자주 확인한. 오케이, 맞네요. 왜? 자동차라는 건 워낙 고가 제품이니까 고관여인 경우가 많죠. 그 다음 디귿 한번 봅시다. 상표 전환자, 뭐 전부 다 낮은 경우죠. 이거 뭡니까? 과자나 음료수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이것도 맞죠? 그
그다음에 리을. 리을이 아까 뭐였습니까? 정보 탐색자. 여기가 원래 가전제품이죠. 근데 거기 뭐라 돼 있어요? 샴푸나 세제류처럼. 그러니까 기읍과 리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일로 와야 되고 이게 일로 와야 돼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 362번 한번 봅시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문제 인식. 자, 문제 인식하고 나면요. 두 번째, 그 제품에 대한 뭐라는 겁니까? 정보를 탐색하죠. 이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려 상품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나면요. 그 고려하고 싶은 내가 이제 사고자 하는 그 고려 상품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대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그 고려 상품군들의 점수 같은 것들을 매겨서 이게 뭐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구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구매 결정을 하죠. 자, 구매 결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 뭐 합니까? 구매 후 이제 평가를 해보죠. 내가 사용을 하면서 구매 후 평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뭘 느낍니까? 만족 혹은 불만족을 느끼면 다음번에 이걸 기억했다가 또다시 문제 인식했을 때 내가 내적 탐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뭡니까?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간단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방금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 363번 들어가 봅시다. 363번. 마케팅 연구자가 소비자에게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질문법과 관찰법이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쵸? 관찰법과 질문법. 1번. 관찰법은 소비자에게 묻지 않고 실제 행위를 측정하기 때문에 뭡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낮다. 맞네요. 그쵸? 2번, 소비자의 웹서핑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웹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이 관찰법 중 한 예라고 한다. 그렇죠. 소비자가 어떻게 실제로 행동하는지를 일종의 그 파일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하나의 예로 관찰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3번, 관찰법은 관측된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죠. 관찰법의 장점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법에서 행위의 이유라는 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기 위해서는 관찰법에 이제 어떤 방법을 함께 써야 되냐면 이제 뭐 면접법 이런 걸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에 관찰법은 질문법에 비해 정보 수집에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아니죠. 오히려 질문법이 관찰법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관찰법은 시간이 많이 들죠. 그 사람 하는 거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5번 관찰법은 종종 소비자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맞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사전에 동의가 없이 했다라면 상당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 4번. 됐죠? 36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4번. 마케팅 개념의 변화 순서를 바르게 구성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야, 마케팅 마케팅 철학의 변천사죠. 마케팅 철학의 변천사 제일 처음 뭡니까? 그렇죠. 생산. 두 번째는 뭡니까? 제품. 세 번째는 그렇죠. 판매. 그다음 네 번째 고객 지향, 마지막 사회 지향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요 세 개를 뭐라고 하냐? 이게 전통적 의미의 마케팅 개념이고요. 전통적 의미의. 뒤쪽에 있는 걸 현대적 의미의 마케팅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그 고객의 관계 마케팅 있죠. 그런 게 이런 거죠. CRM 같은 게. 요즘은 고객 중심으로. 근데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더 사회 중심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쉽네요. 정답 몇 번? 2번. 자, 365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케팅 시장 조사에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중 적당하지 않은 1차 자료는 뭡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내가 그 목적에 맞는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거죠. 자, 볼게요. 1번. 현재 여러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한다. 오케이, 내가 직접 하는 거 맞네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변수의 조건과 통제를 통해서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내가 원하는 걸 직접 하고 있네요. 3번.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계나 언론 매체 등을 사용하는 것. 이거 뭡니까? 2차 자료죠. 정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4번 조사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이 포함되도록 질문서를 만들어 조사한다. 이것도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5번 마케팅 조사의 목적에 관련된 자료를 기계 장치에 의해서 수집한다. 역시 어쨌든 직접 하는 거니까 맞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3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번 다음 중 고관여 제품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죠. 고관여 제품입니다. 1번 구매 후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인지 부조화 과정이 크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만족과 인지 부조화는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자, 내가 인지 부조화는 불만족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인지 부조화를 좀 더 크게 느낀다. 이건 맞습니다. 알겠죠? 인지 부조화가 불만족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인지 부조화는 만족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2번 가격 위험, 성능 위험 등 제품에 대한 위험이 크다. 그렇죠. 고관여는 아무래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제품이니까요. 3번 구입 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제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부조화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렇죠? 마지막 5번의 구매 의사 결정을 문제 인식, 정보 탐색, 구매 결정, 구매 후 평가의 순서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고관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하죠. 문제 인식 다음에 정보 탐색하고 바로 구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대안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하고 구매 후 평가를 한다라고 하죠. 고관여 제품이니까 굉장히 그 구매를 하는 과정이 꼼꼼해요. 정답 몇 번? 5번. 자, 367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 이거 했네요. 그렇죠? 앞쪽에서 이게 뭡니까? 디마케팅이 되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5번. 전환적 마케팅은 뭐예요? 부정적 수요를 긍정적 수요로 전환시키는 거고요. 동시화 마케팅은 아까 앞쪽에서 했죠. 그 불규칙한 수요를 뭡니까?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3번 자극적 마케팅은 뭐예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시키는 게 자극적 마케팅. 5번의 개발적 마케팅은 뭡니까? 잠재적 수요가 실제 수요가 되게 개발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잠재적 수요를 이제 진짜 실제 수요로 바꾸는 거죠. 그게 개발적 마케팅.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68번. 앞에 했네요. 다음 중 불규칙한 수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마케팅. 뭡니까? 동시화 마케팅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됐죠?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 뭐죠? 대항적 마케팅. 대항적 마케팅. 이거는 뭡니까? 자, 대항적 마케팅은요. 불건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대항적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제 마케팅은 뭐냐면요. 제 마케팅은 이런 거죠. 수요가 하락하거나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제 마케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 마케팅은 뭐예요? 역 마케팅은 초과 수요 수준이 공급자의 공급 능력이나 기대 공급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역 마케팅. 자극적 마케팅은 아까 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369번.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마케팅 컨셉. 어찌 보면 마케팅 철학에 대한 얘기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거. 이게 뭡니까? 그 생산 중심 마케팅이죠. 생산 컨셉. 정답 1번. 됐죠? 제품 컨셉은 제품을 이제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품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걸 판매해야 되니까 판매 중심 컨셉. 그 다음 이제는 뭐냐? 이게 이제 전통적 마케팅 컨셉이라면 요즘은 이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 나아가선 사회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370번 들어가 보죠. 마케팅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거. 마케팅 믹스는 목표 시장에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제 가능한 마케팅 변수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마케팅 믹스, 이게 뭡니까? 포피잖아요. 포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품, 가격, 유통, 그다음에 판매 촉진. 이걸 이제 뭡니까? 우리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렇죠. 이걸 배합하는 게 마케팅 믹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2번 선행적 마케팅 기능은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마케팅으로서 여기에는 마케팅 조사 활동과 마케팅 계획 활동이 포함된다.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선행적 마케팅을 말하는 거죠.
3번 제품 관리는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가격과 수량으로 판매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역시 계획과 통제 활동. 오케이. 4번 경로, 가격, 판매, 촉진, 유통관리 활동은 후행적 마케팅 기능에 포함된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때 하고 난 뒤에 하는 거니까 후행적 마케팅이 맞죠. 선행적인 게 아니라. 5번의 D 마케팅, 이건 뭡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케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71번. 오케이, 371번. 소비의 다양화 및 개성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심리적 상태를 중시하고 고객의 기분과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의 방식을 채택하는 마케팅. 이런 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건 그들의 약간 감성적인 것들을 터치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차별화, 제품의 차별화를 통하고 가격을 높게 가져가는 거. 이게 뭐였습니까? 감성 마케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린 마케팅은 뭐예요? 그린 마케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환경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니치 마케팅은 다른 말로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 마케팅이고 서비스 마케팅은 정말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마케팅이고요. 디마케팅은 했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371번까지 한번 마무리를 좀 해봤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할게요. 이게 여기까지가 기출 변형 문제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장 기회 분석 두 번째로 출제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